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슈퍼탱크 기술. 2. 폴란드 조종사의 훌륭한 경험. 3. 한국 F-50 못 팔게 하겠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럽 전차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부식 전차들이 대거 소모되면서 최신 전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독일이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 방산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신흥 강자로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반면 독일은 전차 시장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방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박살내 대한민국의 전차포 업권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육상 군사 기술력과 관련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산 1500마르급 변속기의 자체 개발 성공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 완전 국산화가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즉 이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독일 변속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 휘방에서도 자유로워졌는데요. 이제는 독일의 지리적 이점을 제외하면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차포 업권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 K2는 이미 130mm 업권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굳이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전차 현수장치에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K2는 130mm 활강포의 반동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탄의 무게 증가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애초에 업권을 계획하고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탑승 인원을 줄였고 내부 공간 확보와 동시에 포탄 무게 증가 문제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2를 통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130mm 업권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동세대 전차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함이나 마치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세계 어떤 전투기도 흉내낼 수 없는 F-22의 성능처럼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활강포 아무리 구조가 간단하고 개발 난이도가 낮다고 해도 무턱대고 140mm 전차포를 개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미 1980년대 140mm 활강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뛰어들었던 모든 국가가 결국은 포기를 선언했을 정도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140mm 활강포의 무지막지한 반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당장 대한민국부터 K2 개발 초기 단계에서 140mm 활강포를 장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기동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장약 불안전 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2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극복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례로 MGCS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 중인 프랑스의 아스칼론 신형 전차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우선 장점만 살펴봤을 때 아스칼론의 140mm 주포의 화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아스칼론의 140mm의 주포포구 에너지는 20mj에 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20mm 전차포가 12에서 14mj, 125mm는 13에서 15mj인 걸 생각해보면 대략 1.5배 화력이 증가한 셈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650mm 두께의 장갑 관동이 가능한 120mm 주포와 날탄에 비교해보면 무려 975m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희망편에 불과합니다. 곧 140mm 주포의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된 건데요. 지근거리에서 140mm 주포의 파괴력은 의심할 수 없지만 평균 교전 거리인 2km를 상정했을 때 공기저항으로 인해 실제 표적 도달 에너지가 사실상 7에서 8mj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러시아 T-14 아르마타의 측면 장갑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됐지만 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늘 완벽한 조건이 맞춰질 수는 없는데요. 만약 피탄 각도가 어긋나거나 정면, 장갑에 직격했을 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는 건데요. 한마디로 들이는 노력에 비해 드라마틱한 파괴력을 뽑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40mm 활강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린 KF-51과 마찬가지로 아스칼론 또한 심각한 탄약 적재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아스칼론의 포탄은 길이 1.3m에 무게는 약 35kg에 달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120mm 포탄과 비교해보면 길이는 약 30%, 중량은 70% 이상 증가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140mm 활강포의 반동을 억제해 추가적인 현수장치와 포미장치를 고려하면 전차 내부의 탄약 적재 공간은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140mm 전차포는 위력 달성에만 모든 자원을 집중한 나머지 운용이 곤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140mm 전차포도 대한민국이 만들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바로 K2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형 K3 전차에 탑재될 140mm 전열화 학포입니다. 전열화 학포는 내관과 잔약의 연소 에너지와 함께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기존 학포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장약 불완전 연소를 아크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를 통해 완전 연소에 가까울 만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약에 들어가는 화약은 연소 반응과 연소율을 높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수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mm 활강포는 들어가는 장약에 비해 포탄을 밀어줄 충분한 약실 압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열화 학포의 특징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장약을 때려 넣지 않아도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전열화 학포의 추정 포구 속도는 무려 1.7km에서 2.5km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포탄이 포물선 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만 무려 640km의 최대 사거리와 320km의 유효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에 의한 산술적 수치로 실제 포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외부 요인과 직사로 사격하는 전차의 특성상 그만한 거리를 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K2 흑표 전차에서 사용되었던 120mm 활강포의 K279 날탄의 포구 속도가 최고 1.7km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속도임에는 분명한데요. 더군다나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40mm 전열화 학포 개발도 완료 단계를 목전에 둘 만큼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열화 학포 또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레일건에 비해 15에 불과할지라도 부수적인 장치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K3에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힙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 체계처럼 APU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전기 생산을 의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140mm 전차포를 보류시켰던 과거 대한민국의 결정은 그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전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순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실제 운영하게 돼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를 직접 타보고 만족감을 표시해 와신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T-50B는 폴란드가 도합할 FA-50과 마찬가지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50 고등훈련기에 바탕을 둔 기체인데요.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벤볼린 공군기지에서
폴란드 공군과 우정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산 항공기의 유럽 수출 마케팅 지원에 나선 블랙 이글스는 폴란드 공군 지휘관 4명을 후방석에 태우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비행에서 폴란드 공군 제1비행단장 마치에이 트렐카 준장은 블랙 이글스 3번기에 제4비행단장 부제고시 실루사즈 준장은 4번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3공군 기지단장 크지스토프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7번기에 제1비행단 부단장 삐오트르 이바스코 대령은 6번기에 각각 탑승해 비행 체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 오리게 PZ-130 항공기와 함께 날아오른 블랙 이글스는 댕블린 기지 상공에서 붉은색 연기와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폴란드 국기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임무 공역에서 별도 비행에 나선 블랙 이글스 항공기들은 후방석에 탑승한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에게 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5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훌륭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비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유심히 봤는데 이 항공기는 내가 비행하는 미그 29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공기였다면서 항공기와 조종사 간의 인터페이스가 미그 29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행하기가 매우 수월했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스토비에츠키 대령의 주기종인 미그 29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로 러시아를 비롯해 옛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T-50은 상대적으로 최신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행 편의성이나 계기판과 조종관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뒤이어 항공기에서 내린 트렐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렐카 준장이 지휘하는 제1비행단에는 국산 FA-50 항공기가 배치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총 계약 대수 48대 중 내년 하반기부터 12대를 우선 폴란드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렐카 준장은 미그 29 전투기뿐만 아니라 냉전시대 정폭기 임무를 수행했던 수호-22 조종 경험도 갖고 있는데요. 그는 T-50은 내가 조종했던 항공기들과 전혀 달랐다면서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기계적 제어가 아닌 전기 신호에 의한 제어를 의미하는데요. 옛 항공기들은 기계 구조와 유압에 의존했지만 최신 항공기들은 조종 신호를 컴퓨터가 해석해 전기적인 신호를 유압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 판단 이전에 컴퓨터가 계산해 비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종사의 임무를 그만큼 줄여주게 됩니다. 트렐카 준장은 컴퓨터는 조종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T-50의 최신 장비들이 인상적이었는데 F-16과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T-50은 카이가 미국 록히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인데요. 카이는 지난 6월 록히드 마틴과 전략 협약을 맺고 공동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 뒤이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최근 방한해 한국산 경공격기 FA-50 도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방산무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사단은 폴란드 수출 물량인 FA-50의 제조 과정과 완제품, 첫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품 등을 살펴본 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1차 시업 규모는 약 40억 링기작 1조 원으로 내년 1분기쯤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노후 전투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으로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겸해 사용해왔던 영국산 호크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18대 구매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항공기 수명을 30년으로 보는데 말레이시아가 호크 288대를 1995년 인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퇴역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호크 108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야간 훈련 중 추락 사고로 노후 전투기 교체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타이 측은 말레이시아가 훈련기와 경공격기, 겸하는 기종에 대한 선호도가 큰 점을 고려해 폴란드 수출 기종인 FA-50 성능 개량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후보 기종으로 FA-50과 테자스 인도산 전투기, 허젯 피르키에 M346 이탈리아 알레니아 등이 경합 중인 가운데 한국산 FA-50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FA-50의 폴란드 수출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며 말레이시아 측도 마음을 굳힌 듯하다며 최종 경합을 벌이던 이탈리아 M346은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는데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무기 수입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와의 해상 영유권 분쟁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1993년과 2010년 각각 K200 장갑차 111대 1억 4,652만 달러 규모와 훈련함 2척 4억 달러 규모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바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도입 기종을 확정 지으면 시역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 협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전투기는 제품의 가성비가 좋고 폴란드 수출 등으로 우수성과 후속 군수 지원이 우수한 것도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 FA-50의 강점이라며 말레이시아 고위 인사가 수출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콜롬비아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콜롬비아는 FA-50 20대를 원하고 있다며 FA-50 대당 가격은 4천만 달러, 520억 원 수준으로 20대 계약이 확정되면 수출 규모는 1조 4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콜롬비아 공군은 A-37 경공격기 17기와 T-37 훈련기 30여 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후화로 인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콜롬비아가 대체 기종으로 고려한 것은 F-16 전투기였지만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타격 등 여파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성능과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FA-50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콜롬비아 공군이 장학생을 선발해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는 것과 티토 사울 피니아 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2016년 3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에 탑승해 직접 비행 체험을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콜롬비아 피니아 대사는 20여 년 동안 약 8,000시간 비행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로 콜롬비아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주한 콜롬비아 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공군사령관이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를 탑승해보고 파워풀한 성능에 현재 아시아 시장에는 앞으로 180대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이 FA-50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 목표를 달성하면 아시아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으로 여기에 콜롬비아와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타이는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남미까지 수출 전선을 확장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라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대비 1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 무출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고서 통계를 보면 이번 연도 기준 한국 방산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조 원, 영업이익은 16.4% 늘어난 5,6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방산 매출은 한국 유도 31.9%, 탄약 16.5%, 화력 13.7%, 함정 13.3% 순으로 많았는데요. 4개 분야는 전체 매출에서 75.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 영업이익률은 항공유도 4.7%, 탄약 5.8%, 화력 6.8%, 함정 6.8%, 기동 4.2%,
통신전자 4.2%, 화생방 5.4% 등이었는데요. 한편 한국군 당국은 FA50을 비롯해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의 방산 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을 파견한다며 해당 무관은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무기 수입을 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한국의 AS 시스템에도 영국 여왕의 서거를 알리는 비밀 코드가 버킹엄 궁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70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영국을 다스려온 퀸 엘리자베스 2세가 지난 8일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벨모럴 성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왕의 부고가 전 세계로 전해지며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왕의 뒤를 이어 찰스 3세가 왕위에 올라 여왕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대영 제국의 신화가 여왕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을 전적으로 영국에 의존하고 있던 아일랜드가 자주 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을 위해 최근 칼 측과 접촉하여 FA50을 구매하고 싶다며 문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왕위 교체로 인한 혼란을 틈타 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영연방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또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연방 왕국들에서도 이제는 군주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의 핵심 국가들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영연방 탈퇴를 위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영연방 붕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같습니다. 지난 9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박람회 엠스포의 타이에서 참가해 FA50과 KF21 보라매를 전시하며 참가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한국의 무기들을 둘러보며 KF21에 큰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이 관계자는 슬로바키아와 나토 회원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비회원국인 아일랜드도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유럽 전역에 관심이 뜨겁다며 앞으로도 해외 수출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아일랜드에서 FA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슬로바키아는 그렇다 쳐도 러시아와는 유럽의 끝에서 끝에 위치한 아일랜드가 갑작스럽게 군사력을 늘리겠다고 나선 건데요. 사실 아일랜드는 수차례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아왔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굴욕을 참아왔습니다. 2020년 당시 러시아의 폭격기 Tu-162기가 아일랜드의 영공을 침범했었는데 요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 결국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가 대신 출격해 러시아 폭격기를 쫓아낼 때까지 아일랜드 공군은 손 놓고 바라만 봤어야 했습니다. 2021년 3월에도 또다시 러시아의 폭격기가 아일랜드의 영공을 침범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죠. 사실 아일랜드의 군대는 허울만 남아있는 정도인데요. 인구 500만의 1인당 GDP가 세계 2위에 달하며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부국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프리카의 소국만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아일랜드는 국방의 대부분을 영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EU에서 가장 낮은 GDP의 0.3%만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6개 공군을 통틀어 병력은 1만 명도 되지 않고 아일랜드 육군에는 전차가 없고 공군에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폭격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현재 아일랜드 공군의 주력기가 프로기인 PC-9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국가들에선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아일랜드에서는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전투기로 최대 속력이 마하에 12,000에서 16,000m 고도에서 비행하는 Tu-160을 따라갈 수 있을 리가 없었기에 영국군이 나설 때까지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같은 굴욕이 계속되자 아일랜드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군대가 특히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일랜드 국방부에서는 의회에 보고서 한 편을 제출하며
아일랜드 공군 전력을 증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공군은 FA-50들 구매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항공 감시를 위한 아일랜드의 정책 옵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아일랜드 군의 상황에 맞는 전투기가 무엇인지 여러 후보들을 나열하며 비교 분석했는데 그중 가장 적합한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인 것으로 결론지어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영공은 대서양으로 깊숙이 뻗어 있어 영토보다 6배나 넓은 영공을 가지고 있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기의 80%가 아일랜드 영공을 통과하지만 이 넓은 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일랜드는 대서양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군사 레이더와 신속 대응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실상 아일랜드 공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필적하는 완전한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연간 1억 600만 유로액 연 3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반면 현실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연간 2천만 유로액 280억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실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 초음속 제트 훈련기의 변형인 경전투기를 활용한다면 훨씬 저렴한 성능으로 공군의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차기 주력 전투기로 이탈리아의 M346,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 그리펜, 타이푼 F-35와 같은 본격적인 4세대, 5세대 주력 전투기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M346은 암속이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폭격기를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이 되지 않아 후보에서 탈락했고 이제 막 공군을 재건하기 위한 첫발을 떼려 하는데 한 대에 1,000억 원에 달하는 4세대 5세대 전투기들을 구입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러시아 공군이 여러 추태를 보여주고 있어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FA-50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에 이륙하려던 러시아군의 수-25가 이륙 직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여겨지던 러시아 공군이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반면 FA-50은 최근 말레이시아 입찰에서도 페자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이륙 직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여겨지던 러시아 공군이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반면 FA-50은 최근 말레이시아 입찰에서도 페자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경전투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FA-50 제트기 18대를 1조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래가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일랜드 국방부 역시 FA-50 경공격기가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4세대 전투기의 90%에 달하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훈련기와 공격기 두 역할 모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공군을 재건해야 하는 아일랜드의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FA-50을 경전투기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이며 초음속을 낼 수 있어 모든 속도와 고도 영역에서 목표를 요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투기라 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4세대와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은 훨씬 저렴한 FA-50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아일랜드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그리고 이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 팽창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아일랜드의 행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당연히 옆 나라 영국인데요. 독립하여 영연방에서 탈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막 즉위한 찰스 3세의 고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시작으로 100여 년간 지속되었던 영연방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덕을 통해 잠재우고 있었는데 여왕이 서거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왕위에 오른 찰스 3세는 영국 내는 물론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해 왕정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주요 영연방 왕국들에서 영연방에서 탈퇴하고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에는 공화국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화국으로 전환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호주의 제3당인 녹색당의 애덤 벤트 대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일 SNS에 호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원주민들과의 조약이 필요하며 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더는 뉴질랜드가 공화국으로 전환될 것이냐는 질문에 결국 그것이 뉴질랜드가 향해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공화국 전환은 내 생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역시 외국 군주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군주제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 답했고 군주제가 계속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7%는 영국 왕실의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71%는 더 이상 군주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했던 거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비록 세계사에 수많은 비극을 남긴 영국이지만 한국에는 큰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 발발했을 당시 영국은 미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북한과 중공군에 맞서 싸워 주었는데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5만 6천 명이 파견되어 그중 1078명이 전사하고 179명이 실종되었으며 978명이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영국의 도움에 오늘날까지 감사를 전하고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한국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양국의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